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결혼 생활 동안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을 낸 30대 여성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인간이라던데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나 싶어요. 가난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어린 시절보다 배불리 먹고 살았던 지난 3년이 제게는 더 지옥 같았거든요. 전 대학생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하고서야 겨우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도배사였어요. 실력이 좋아서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더 좋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서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집 평판이 나아진 덕에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제는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대느라 다시 단칸방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사고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 아빠는 더 이상 도배 일도 할 수 없었고 엄마 혼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매사 긍정적이던 아빠는 사고 이후 많이 변하셨어요. 평소엔 자주 드시지 않던 술을 매일 끼고 살게 되었고 술에 취해 엄마한테 화풀이를 해댔죠. 좁은 단칸방에서 저녁만 되면 아빠가 엄마에게 모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아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바램과는 반대로 엄마가 사라졌지 뭐예요. 학교에 갔다 돌아와 보니 아빠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드시면 사나워지는 아빠가 겁나서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한숨을 푹 쉬시며 제게 그러는 거예요. 너도 아빠가 꼴 보기 싫지? 미안하다. 아빠가 이 모양이 꼴이라서.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엄마 집 나갔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길로 밖으로 달려나와 온 동네를 돌며 엄마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어요. 처음엔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미웠어요. 아빠가 싫어서 떠난 거라면 적어도 아무 죄 없는 나는 데리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엄마를 생각하며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동네 슈퍼에서도 더는 외상으로 라면을 사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월세 독촉도 심해졌고 그러다 결국 아빠와 함께 친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일이 넘으셨던 친할머니 형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태지를 주어 생활하셨는데 거기에 아들과 손녀딸까지 얹혀 살게 됐으니 생활이 말이 아니었죠.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과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지원금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부족했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콜라텍에서 입장료를 받는 일이었는데 저희 동네 반장 아저씨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출근 첫날 집에 돌아온 아빠는 모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전에 있던 사람이 하도 금고에 손을 대서 잘렸다나 봐. 사장이 딴 건 필요 없고 돈에 손만 안 대면 앞으로도 쭉 써주겠대. 가영아, 이제 아빠가 돈도 버니까 너나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내가 우리 딸 대학 꼭 보내줄 테니까. 그동안 노무한테 기대 살던 아빠는 이제야 가장 노릇을 하게 됐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빠가 하루 종일 카운터를 지키고 받는 월급은 60만 원이었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아빠가 다리를 못 쓰니 잔심부름도 못 시킨다고 전에 있던 직원의 절반밖에는 못 주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도 아빠는 자신을 써주는 사장한테 고마워했어요. 비록 아빠의 월급은 적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정부 혜택도 많아서 살림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동사무소 직원분의 도움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얼마 뒤에는 서울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죠. 사는 걸로만 봐서는 분명히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제 학교 생활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담임선생님의 말실수 때문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반에 알려진 탓이었죠. 몇몇 못된 아이들은 저를 기생수라고 불렀어요. 일본 만화 제목이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기도 했죠. 그중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건 자은이라는 아이였어요. 야, 기생수, 나 대신 청소 좀 해라. 내가 좀 피곤하거든. 싫어. 청소 당번은 너잖아. 그리고 내가 왜 너 대신 청소를 해? 걔 정말 웃기네. 이유를 말해줘. 니네 식구들이 먹고 사는 돈 다 나라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거 우리 부모님이 내는 세금이야. 기생충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세금 빨아먹고 살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할 거 아냐. 좋은 말 할 때 청소해라. 싫어. 내가 받은 지원금은 나중에 내가 세금으로 갚을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네 할 일은 네가 해. 그 일로 저는 자은이랑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였고 자초지종을 들은 담임이 자은이를 혼내자 그날부터 자은이 패거리를까지 합세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괴롭힘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 일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랑 아빠한테 말을 해봤자 두 분 가슴만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이를 악물고 버틴 끝에 저는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자은이와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되면서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2 때 임대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전에 살던 동네와 멀어진 탓에 새로 배정받은 고등학교에는 저희 집 형편을 아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게다가 좋은 담임선생님들을 만난 덕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도 비밀에 붙일 수 있게 되었죠. 아빠의 바람대로 대학에 들어갈 꿈을 품고 있던 저는 성적이 꽤 좋았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다행히 고1 때 담임선생님이 이런 제 사정을 아시고는 3년 내내 제게 교사용 자습서와 문제집을 주셨어요. 교사용 문제집에는 본문에 파란색으로 설명이 적혀 있고 문제에도 답이 적혀 있는데 본문은 설명을 보고 공부하고 문제에 적힌 답은 검은 볼펜으로 지워가며 공부했어요. 수능 준비는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지만 하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독학으로 대입 준비를 한 저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죠. 주변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등록금은 어떻게 되려고 대학에 가냐고 혀를 찼지만 모르는 소리였죠. 저희 대학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들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대학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학비 장학금에 점심 식사비 지원, 생활비 장학금, 영어 회원 무료 수강권, 실권과 교재비 지원까지 됐으니까요.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과외도 하면서 돈을 버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돈보다 벌어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입사 초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이 되고부터는 주말에 중고생 과외도 하고 번역 알바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혀를 내둘렀지만 당시 제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장만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며 임대아파트를 나오면서 나중에 아빠 혼자 살게 될 때가 걱정됐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돈을 버니까 대출받아서 전세 집도 구할 수 있었지만
제가 곁에 없을 땐 철마다 보증금 걱정 때문에 아빠가 힘들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살집이라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드리자 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사실 텐데 평수 작은 집 정도는 제 힘으로 마련해 드릴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직장생활 7년 만에 저는 18평 빌라를 살 수 있었어요. 신축은 아니고 지은 지 10년이 넘은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돼서 벽지랑 장판만 바꾸고 들어가 살게 되었죠. 아빠는 딸 덕분에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살게 됐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딸이 하게 해서 미안해. 가영아, 이젠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도 짝 찾아서 결혼할 생각해야지. 아빠 소원은 그것뿐이다. 아빠 소원이라고는 해도 그동안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돈 버는 일보다 남편감을 찾는 일이 더 막막했어요. 30에 모태솔로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쉼없이 달려왔고 원했던 걸 다 이뤘지만 성취감이 클수록 그에 따른 공허함도 컸어요.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됐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너무 지겹고 돈도 사람도 다 싫었어요. 그렇다고 지금껏 이룬 걸 다 버리고 뛰쳐나갈 자신도 없었죠. 그런 제게 친구는 그간 못 쓴 휴가라도 쓰고 여행을 가보라고 했어요. 난생 처음 시간과 돈을 들어 여행을 떠났지만 면장도 알아야 해먹는다고 평생 놀아본 적이 없던 저는 그저 돈 내고 시간 까먹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장에 가보니 나 빼고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만 더 우울했어요. 그래서 피로연도 빠지고 나오려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랑 대학 동기라며 식장에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나요? 자기도 피로연엔 관심이 없다며 둘이 따로 놀자고 하더라고요. 큰 기대 없이 시간이나 때울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죠. 남자는 젊은 나이에 자기 병원까지 가지고 있는 한의사였어요. 같이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 제 맥도 짚어주고 제 몸에 맞는 음식들을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언제 시간 되면 자기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자기가 공짜로 한약을 한 재 지어주겠다고요. 그땐 그냥 빈말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공짜 한약 주겠다고 굳이 전화까지 한다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아빠 보약이나 한 재 지어와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가보니 목도 좋고 병원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야릇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사들은 제가 원장 애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마치 원장 사모님처럼 깍듯한 대접을 받고 거기다 한약도 한 재 공짜로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지금껏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조롱과 멸시만 받아왔던 제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뿌듯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고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제 자신이 초라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늘 나와 다른 세상에 잠시 발을 담그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꿈이 깨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 대접도 받고 상쾌하지 않은 내 집으로 돌아오는 내가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었죠. 그 작은 변화에 자신감이 생긴 저는 그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사귀자고 말했죠. 생애 첫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때로는 속을 태우기도 했지만 조금씩 내 사람이라는 유대가 생기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유학 생활 중이라서 결혼식 때나 오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제 스펙이 마음에 드셨는지 시부모님은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 승낙을 하셨고 아빠 역시 결혼에 찬성해 주셨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이것저것 잘 겨를 없이 바로 날짜를 잡고 식을 올리게 되었죠. 시댁에서 친인척이 별로 없으니 예단을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셔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한복만 한 번씩 해드리고 예단은 끝냈어요. 남편이 신혼집을 준비하기로 해서 저는 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채워 넣기로 했는데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죠. 그동안 번 돈으로 친정집을 사느라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거 뭐 있냐면서 결혼 전에 쓰던 가구들 가져와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난 TV는 잘 안 보니까 TV는 필요 없고 세탁기는 둘이 쓸 거니까 작은 걸로 하면 되고 냉장고도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살림은 살면서 늘려가는 재미인데 뭐하러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 난 중고도 상관없으니까 마음 쓰지 마. 굳이 대출 받겠다는 생각도 말고 우리 그냥 있는 대로 살자. 남편의 배려로 저는 대출 안 받고 있는 살림에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들로 신혼집을 꾸몄어요. 그때는 남편 말대로 살면서 하나씩 늘려가자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식 당일이 되어서야 저는 일본에서 돌아온 시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악연이 있다니. 중학생 시절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바로 제 시누이였던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서 자은이 얼굴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놀란 건 자은이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기생순이가 우리 오빠 신부감이었어? 이런 미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닌다길래 멀쩡한 집 여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냐. 야, 너 당장 이 결혼 그만둬.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기생수를 올케라고 부르냐고. 엄마, 엄마.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대기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누이와 함께 표정이 굳은 시어머니가 왔어요. 너 그 말 사실이냐? 세상에 해가 어쩌면 그동안 입 꼭 다물고 우리를 다 속았다니? 너 명문대 나온 건 맞아? 대기업 다닌 건 맞냐고? 저 어머님께 속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저희 집 살림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평생 가난하게 살란 법 없잖아요. 저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남들 못지않게 살고 있어요. 과거 저희 형편이 문제 될 거 없다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애 아니랄까봐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네. 그나저나 이걸 어째? 이런 걸 며느리로 들였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텐데. 엄마, 어쩌긴 뭘 어째. 당장 결혼식 그만둬야지. 나 쟤랑 시누이 올케로 못 지내. 쪽팔려서 어떻게 기생수를 올케라고 부르냐고. 내 친구들이 알면 그때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결혼 중지해. 그때였어요. 남편이 들어와 어머님과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엄마랑 자은이가 뭐라고 하든 난 이 결혼 이 사람이랑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날 큰 소리 내지 말고 둘 다 나가. 내 결혼 망치지 말고. 그리고 자은이 너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기생순이 뭐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땐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서슬퍼런 남편의 호통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더는 아무 말 않고 대기실을 나갔어요. 이미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서 있을 힘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자신이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안 시어머니는 전과는 달리 제게 냉랭하셨죠. 전에는 친구분들한테 당신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남의 집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하기 바빴어요. 역시
며느리는 있는 집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너도 눈 있으면 봐라. 오여사 며느린 시부모 결혼기념일이라고 유럽 여행권 사다 줬단다. 너 외국 여행은 해봤니? 하긴 쌀 돈도 없어서 나라에서 구유미 타먹던 처지에 무슨. 너 소고기 묵국은 끓일 줄 아니? 소고기를 먹어보기는 했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평생을 국민 세금으로 동양받아 먹고 살던 네가 알긴 뭘 알겠니? 저리 비켜야. 괜히 비싼 한우망 칠라. 아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거지 마늘을 들인 건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지라뇨. 동양 받아먹고 살다뇨. 저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동양질함에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취직한 이후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살았고요. 저희 아빠도 적은 돈이지만 매달 어려운 처지에 없는 사람들한테 기부금도 내고 계세요. 어머님은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고 사시는데요. 기부금이라도 한번 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 멍청. 어떻게 사는 형편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어머님이라고 평생 어려움 없이 사실 것 같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시애미 앞에서 집안 망하라고 꼭 하는 거냐?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는 사람 속을 뒤집어놔. 너 앞으로 우리 집에 팔 두드리지 말아라.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적어도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받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과의 사이가 소원해지자 남편과의 사이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카드 명세서에 찍힌 항공권 당신이 쓴 거 맞아? 지난달 엄마 생신 때 자은이 있는 일본으로 가족여행 갔다 왔잖아. 그때 결제한 항공권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은 해줘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고작 일본 가는데 항공권이 30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몇 명이나 간 건데? 엄마랑 나랑 아빠 세 사람. 당신이 해외여행을 못 해봐서 그런데 원래 비즈니스 타면 그 정도는 나와. 아니, 기껏해야 1시간 반 가는데 무슨 비즈니스석을 타? 우리가 지금 이런데 돈 쓸 형편 아닌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지난달에도 병원 적자였어. 매달 내 월급으로 병원에 꼬라박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야, 너 지금 꼴랑 몇백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냐? 네 월급 병원만 정상화되면 한 번에 다 갚아줄 테니까 너무 생색내지 마. 없이 산 거 티나니까. 남편의 그 말에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얼얼했어요. 딴 사람도 아닌 남편이 어떻게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없이 산 티가 난다뇨.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나 남편은 제게 돈 봉투를 던져주더라고요. 자, 이제 너한테 빌린 돈 없는 거다. 당신 네 돈 어디서 났어? 그건 네가 알 거 없어. 네 돈만 챙겨주면 되는 거 아냐? 앞으로 너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살아. 먹긴 놈이 속는다고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루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영아, 어디야? 나 지금 우리 그이 부부동반 모임 왔다가 네 남편 만났는데 넌 안 와? 글쎄, 남편 대학 동문 모임에 있었는데 저한테는 말도 안 했더라고요. 여보, 모임 있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부동반 모임이라며. 돈 문제로 껄끄러운데 거기 가자는 말을 어떻게 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괜히 우리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앞으로는 그냥 말해줘. 됐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모임에 나가봤자 당신 시간만 뺏길 뿐이잖아. 괜히 그럴 거 없어. 말로는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실상은 제 친정이 창피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집안에 경도사가 있을 때에도 저는 쏙 빼고 다녔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바로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간 저 스스로 더 창피하기만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주말에 밑반찬을 해서 친정에 갔는데 아빠 혼자 사셔서 그런가 집안에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집에 호라비 냄새도 배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대청소를 했어요. 밀린 빨래도 빨아서 널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시켰죠. 그리곤 바닥에 나뒹구는 손톱깎이를 문갑 서랍에 넣으려는데 안에 문서가 담긴 봉투가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꺼내봤는데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마침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오셨길래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처음에는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느라 그랬다고 하다가 제가 뭐 하느라 빌렸냐고 추궁했더니 아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누구길래 집을 담보로 맡기면서까지 돈을 빌려줘? 그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우리 집 그냥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누구야? 아빠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제야 아빠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남편이 빌려갔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얼마 전에 제게 빌린 돈을 갚았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길로 남편한테 달려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솔직히 너 시집 올 때 니네 친정에서 해준 게 뭐 있었냐? 니네 아빠가 혼수를 해줬냐? 예단비를 주기랬냐? 그냥 입 닦았잖아. 장인 입장에서도 하나뿐인 딸한테 못 해준 거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그 마음 풀어드린 것뿐이야. 그리고 내 병원이 잘 되면 나만 좋은 일이냐? 너한테도 좋잖아. 그러니까 이딴 일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난 우리 아빠한테 심을 한 잔 받을 이유 없으니까 대출받은 돈을 당장 갚아? 당신 말대로 병원은 우리 일이지 내 아빠 일 아니니까? 그래? 그럼 이참에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 찬스 좀 쓰자. 은행 대출 좀 받아주라. 내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안 된대. 대출만 받아주면 내가 장인한테 빌린 돈도 다 갚고 다시는 니네 집에 손 안 벌릴게. 제발 대출 좀 받아줘. 여보, 내가 보기엔 당신 병원에 돈 밀어넣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지 말고 병원 접고 페이닥터로 나가. 병원은 나중에 천천히 차려도 되는 거잖아. 응? 이게 아주 사람을 우습게 하네. 병원장 하던 내가 어떻게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해. 난 싫어. 사채를 쓰더라도 난 내 병원 절대 안 그만둬. 그러니까 너도 대출 받아줄 거 아니면 내 앞에서 괜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원장 타이틀에 목을 맨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고 빌린 돈은 이자에 이자를 달고 몇 달 사이 억대로 불어나 버렸어요. 결국 사채업자들이 제 회사까지 찾아와 돈 갚으라고 소동을 피웠고 그 일로 저는 남편과 한바탕 했어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저한테 대출받아서 사채빚을 갚아달란 소리만 하더군요. 더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나도 당신도 타협점이 안 보이잖아. 병원 접고 사채 갚던지 아니면 이혼 서류에 2장 찍어.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남들은 남편한테 병원도 차려준다는데 넌 있는 병원도 접게 하는 게 말이 돼? 이혼? 그래, 좋다 하자. 대신 너 이혼할 때 위자료 내놔. 그동안 너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 돈으로 갚으라고.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상처는 누가 줬다고 그래? 니네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건 오히려 나라고. 그동안 내 월급으로 너랑 니네 식구들끼리만 가족 행사다 뭐다.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갔던 거 기억 안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네가 병원에서 벌어온 돈이 한 푼이라도 있었니? 말로만 원장님네 큰 소리치고 살았지? 실질적으로 넌 나한테 기생해서 산 거밖에 없어. 그건 니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 너 말 잘했다. 쿨하게 헤어져 주려고 했는데 나도 너한테 받을 건 받고 끝내야겠다. 그동안 살면서 들어간 생활비랑 니네 식구들이 써제낀 돈들 다 받고 끊을 테니까 너 각오 단단히 해.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그날부터 각방을 쓰며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아빠가 콜라텍 건물에서 낙상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빠를 잃은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 생각했죠? 아빠 장례식이 있는 내내 빈소는 저 혼자 시켰어요. 남편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한 판에
장인 장례식장을 지킬 이유는 없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아빠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데 아빠랑 같이 콜라텍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와서 서류 봉투를 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이혼할 판이라 그래도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장인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는 걸 보니 네 아빠가 왜 나한테 이걸 맡겼는지 알겠다. 이거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맡겨둔 보험증서야. 사위 몰래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 일반 보험은 비싸서 못 들고 저렴한 우체국보험으로 몇 개 들어놓으셨던 모양이야. 당신 잘못되면 너한테 주라고 하더라. 딸 시집가는데 혼수도 못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오시더니 가는 길에 목숨값은 남겨주시네.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보험증서를 보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을 텐데 죽는 순간까지 딸 걱정을 하고 사셨던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거든요. 보험금 지급은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지급을 받았어요. 아빠 목숨값인 그 돈은 차마 제가 쓸 수는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시설에 기부를 했어요. 살면서 우리 가족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 대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제 돈을 받는 걸로 끝냈어요. 어차피 남편 앞으로 사치빚도 많아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간 제 돈으로 신나게 써댔던 시댁 식구들은 그걸 토해내려니 배가 아팠는지 끝까지 악담을 퍼붓더군요. 신우이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는 사실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망신을 주려다가 되레 저한테 소송을 당해 벌금형에 처해졌죠. 끝까지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서야 저는 남편과 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제 곁에는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게 도움을 줬던 변호사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서로 신중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전 남편은 끝내 사치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병원도 넘어가고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원장 타이틀이 뭐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셈이죠.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서 파혼을 당했다더군요. 이런 걸 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이 어려워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